병원에서 받아온 산모 패드는 20분도 채 안 돼 피로 흠뻑 젖었다. 나는 거실에 놓인 깨끗한 흰색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소파는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좋을 거라며 남편 민준이 고집해서 산 것이었다. 웬만한 사람의 한 달 월세보다 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위로 핏빛 얼룩이 번져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궁이 수축할 때마다 온몸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그것은 내 딸 서아가 이제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잔인한 신호였다. 서아, 우리는 민준의 할머니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서아라고 지었다. 나는 몇 달 동안 부풀어 오른 배에 그 이름을 속삭이며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와 자장가, 그리고 주말 아침마다 나비 모양으로 구워줄 핫케이크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병원의 의료 폐기물 처리함 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이 비싼 가구에 아이에 대한 기억을 피로 물들이며 앉아있을 뿐이었다. 태반 조기 박리는 치명적이었다. 6시간 전 박 선생님은 전문가다운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가끔은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기도 한다고 했다. 그녀는 내게 슬픔 상담과 지원 단체에 대한 안내 책자를 건넸다. 마치 인쇄된 글자들이 내 가슴에 뻥 뚫린 구멍을 메워줄 수 있다는 듯이. 하지만 민주는 박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우리 안의 짐승처럼 병실 안을 서성였다. 굳게 담은 턱은 무언가 폭발하기 직전임을 암시했다. 나는 그 징조를 알아챘어야 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의 손. 왼쪽 눈가 근처의 근육 경련. 그리고 그가 이성을 잃기 직전에 하던 의식적으로 느리게 쉬는 숨까지. 넌 처음부터 이 아이를 원하지도 않았잖아. 그 말은 파편처럼 거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점점 커지는 핏자국에서 고개를 들자 남편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밑에는 더 끔찍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안도감. 마치 서아를 잃은 것이 그가 씨름하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같았다. 민준 씨, 제발. 나는 일어서려 했지만 극심한 복통에 허리가 다시 꺾였다. 병원에서는 내게 휴식을 취하고 몸이 회복되도록 하고 4시간마다 진통제를 먹으라고 당부하며 집으로 보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비난으로부터 나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다. 결백한 척 연기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단어에서 슬픔과 분노 사이를 오가며 갈라졌다. 소연이가 임신 소식 알렸을 때 내 표정이 어땠는지 봤어. 순전한 질투였지. 소연이는 빛이 나는데 너는 그 꼴을 못 본 거야. 내가 뭘 어쨌는데요? 나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다. 내가 뭘 어쨌냐고요. 민준 씨. 그때 마치 소환된 악마처럼 시어머니가 현관에 나타났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 열쇠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 물론 결혼 초에 내가 정하려 했던 경계선이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당한 지 오래였다. 그녀는 복도에서 엿듣고 있다가 자신의 등장을 알릴 신호를 기다렸던 게 틀림없다. 저 애는 항상 소연이를 질투했어. 시어머니는 포식자처럼 내게 다가오며 씩씩거렸다. 이제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 나는 다시 일어서려 했다. 화장실이든 어디든 비난으로 가득 찬 이 방을 벗어나고 싶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60대 여성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으로 나를 소파에 다시 주저앉혔다. 잘 다듬어진 그녀의 손톱이 병원복을 뚫고 주삿바늘 자국으로 멍든 연약한 살을 파고들었다. 피가 나요. 나는 이 명백한 사실이 그들의 공유된 관계를 꿰뚫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속삭였다. 화장실에 가야 책임부터 져야지. 시어머니가 쏘아붙였다. 소연이는 지금 8개월에 접어들어서 얼마나 빛나는데. 그런데 너는 신이 주신 생명을 네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망가뜨려? 가장 잔인한 것은 위층의 아기 방이었다. 나는 우리가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3주에 걸쳐 방을 햇살 같은 노란색으로 칠했다. 성중립이라고 해서 무채색일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나팔꽃과 버터크림 같은 이름이 적힌 페인트 견본을 민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나는 춤추는 코끼리가 그려진 작은 흰색 커튼을 달았고 47개의 개별 부품과 인류를 증오하는 사람이 쓴 것 같은 설명서가 딸린
기저귀 교환대를 조립하며 토요일 하루를 꼬박 보냈다. 서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옷들로 가득했다. 아빠의 작은 공주님, 엄마의 기적 같은 문구가 적힌 베네 저고리들. 나는 신생아 양말 3묶음을 샀다. 너무 작고 완벽해서 양말 한 짝이 내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았다. 브람스의 자장가를 연주하는 부드러운 멜로디에 모빌이 있었고 모든 엄마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여길 거라 말했던 조용한 새벽 3시에 서아에게 젖을 물리려고 계획했던 흔들의자도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빌을 다는 것을 도왔고 조립 설명서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마침내 작동했을 때는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양말 서랍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는 내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우리 아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겠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이 비난과 분노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니 마치 그 순간들이 지워진 것 같았다. 마치 서아를 원했던 것이 내가 6개월 동안 유지해온 정교한 속임수였던 것처럼. 아기 방도 제가 칠했어요.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아기 양말도 샀고요. 민준의 웃음은 날카롭고 비통했다. 다 연기였지. 그냥 소꿉장난하다가 현실이 닥치니까 그때 예고 없이 발길질이 날아왔다. 그날 아침 고객 미팅을 위해 반짝이게 닦았던 그의 이탈리아제 구두가 내 왼쪽 가슴 바로 아래 갈비뼈를 가격했다. 충격에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고 이미 손상된 몸 중심부로 불길이 치솟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서아가 있어야 할 텅 빈 공간을 보호하려는 듯 팔로 감쌌다. 민준 씨, 절박하고 처절한 비명이 내 목에서 터져나왔지만 그는 이미 서류 가방에 손을 뻗고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계획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서류가 커다란 색종이 조각처럼 커피 테이블 위로 흩어졌다. 고통으로 흐릿해진 시야 앞에서 법률 용어들이 헤엄쳤다. 이거 지난달에 준비해뒀어. 이제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소연이 베이비 샤워 사진 보고 내 표정을 본 후에 네가 어떤 인간인지 그때 알았지. 서류는 하얀 가죽 위로, 번지는 핏자국 위에 떨어졌다. 어떤 우주의 짓궂은 장난 같았다. 내 결혼 생활이 임신과 똑같은 붉은 얼룩 속에서 끝나고 있었. 나가.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웠다. 사무적이었다. 오늘 밤은 네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는 마침내 내 어깨를 놓아주며 마치 필요한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복도 옷장에 여행 가방이 있어. 그녀가 친절하게 말했다. 올 때 가져왔던 것만 챙겨가. 하지만 나는 일어설 수 없었다. 움직일 때마다 복부에 새로운 경련이 몰아쳤고 출혈은 더욱 심해졌다. 병원 패드는 이제 소용없었다. 끝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은 피의 양에 압도당했다. 나는 치료가 필요했다. 이게 정상인지 확인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진통제와 깨끗한 옷이 필요했다. 나가라고 했을 텐데. 민준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낮아졌고 그것은 어쩐지 그의 고함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옆 테이블에서 간신히 지갑을 집었다. 손가락을 더듬어 휴대폰을 찾았다. 최근 통화 목록 첫 번째에 부모님 번호가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매시간 내 안부를 확인하셨다. 하지만 내가 전화를 걸려고 하자 민준이 휴대폰을 낚아챘다. 전화는 다른 데 가서 해.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울벽에 기대어 병원복 뒤로 피가 스며나와 값비싼 황동 손잡이에 묻어나는 것을 보았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창백한 피부, 퀭한 눈, 얇은 면, 옷 위로 추상화처럼 번지는 핏빛 얼룩. 야간 경비 아저씨는 대리석 데스크 뒤에서 스릴러 소설을 읽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딩소리를 내자 그가 고개를 들었고 내 모습을 본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순간 그가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구급차가 필요한지, 전화기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앉을 곳이라도 필요한지 물어볼지도 모른다고. 대신 그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려 태연하게 책장을 넘겼다.
나는 이해했다. 민주는 건물관리사무소의 귀염둥이, 명절마다 선물도 잊지 않고 소음 규정에 대해 절대 불평하지 않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나는 그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난동을 부리는 미친 아내일 뿐이었다. 자동문이 속삭이듯 열리며 나를 시골의 밤속으로 내보냈다. 찬 공기가 물리적인 타격처럼 덮쳐왔다. 얇은 병원복을 뚫고 들어와 이미 충격으로 축축해진 피부에 소름을 돋게 했다. 신발이 없었다. 신발은 병원에서 돌아온 후 벗어두었던 침대 옆 위층에 있었다. 콘크리트 보도는 맨발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친정집은 20km 떨어져 있었다. 내 블록을 걸었을 때 마침내 택시 한 대가 멈춰섰다. 운전사는 내 상태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없이 담배 냄새가 나는 담요를 건네주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텅 빈 거리를 달렸다. 나는 그의 뒷좌석에서 조용히 피를 흘렸다. 마침내 친정집 현관에 쓰러졌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는 내 손가락이 떨렸다. 그 소리는 조용한 집안에 경보음처럼 울려 퍼졌고 부모님은 부서지고 피 흘리는 딸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딸은 끔찍한 하룻밤 사이에 잃어버린 모든 것의 증거로 얼룩진 병원복을 아직 입고 있었다. 그 끔찍한 밤으로부터 정확히 14개월하고도 3일이 지난 3월의 어느 화요일 악몽이 멈췄다. 나는 어린 시절 쓰던 방, 그 첫 몇 줄을 말없이 회복하며 보냈던 바로 그 방에서 눈을 떴다. 그리고 식은땀에 젖어 갇힌 새처럼 갈비뼈에 부딪히는 심장을 안고 잠에서 깨는 일 없이 밤새 푹 잤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선생님은 치유가 직선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어떤 날은 진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녀는 첫 상담에서 따뜻하지만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날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을 거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트라우마는 스케줄을 따르지 않거든요. 그 14개월은 내가 존재를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을 조심스럽게 재건하는 시간이었다. 일주일에 2번씩 심리치료를 받으며 가스라이팅이나 정서적 학대 같은 단어들을 배웠다. 그 임상 용어들은 왠지 모르게 민준의 행동이 내 탓이라기보다는 내가 갇혀있던 어떤 패턴처럼 느껴지게 했다. 슬픔 상담에서는 마침내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고 서아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낼 수 있게 되었다. 수면제는 시어머니의 잘 다듬어진 손톱이 내 어깨를 짓누르던 장면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재생하던 뇌의 일부를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어머니는 내 옛방을 몇 년 전부터 공예 공간으로 쓰고 있었지만 조용히 모든 것을 치우고 벽을 부드러운 라벤더색으로 다시 칠해주셨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더 이상 흰색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피 묻은 가죽 소파와 살균된 병실에 대한 연상이 너무 많았다. 주말 장터는 나의 토요일 아침 의식이 되었다. 치료 약속과 법률 자문 회의를 넘어선 세상으로의 부드러운 재진입이었다. 그 질서 있는 혼돈이 왠지 감당할 만하게 느껴졌다. 가격을 외치는 상인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갓 볶은 팝콘의 달콤한 냄새가 신선한 허브의 향과 섞였다. 그것은 내 참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삶이었다. 꿀처럼 단사과 한 봉지를 집으려는데 어깨가 굳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나를 짓눌렀을 때 남은 후유증이었다. 사과 봉지는 가장 높은 선반, 내 손끝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고 내 몸이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없을 때 익숙한 공황 상태가 치밀었. 이리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러웠다. 나와 비슷한 나이에 부드러운 갈색 눈과 페인트 묻은 손가락을 가진 한 남자가 내 옆으로 손을 뻗어 사과 봉지를 집었. 그는 마치 귀중한 물건이라도 되는 양 그저 1kg짜리 과일이 아닌 것처럼 내게 건네주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간신히 말했고 내 목소리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들리는지에 놀랐.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가 내 사과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달콤하면서도 딱 좋을 만큼 새콤하죠. 좋은 선택이에요. 지호 씨는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몇 주에 걸쳐 토요일 아침마다 인접한 농산물 가판대에서 그와 마주치며 천천히 알게 되었다. 그는 낡은 가구를 복원하며 인내와 기술로 버려진 조각들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 개념에는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었지만 왜 그것이 내게 그토록 깊이 와닿았는지 살펴볼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제철 채소와 날씨에 대한 우리의 짧은 대화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 번호를 묻거나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시야 주변에 존재했다. 주말 장터를 왠지 더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꾸준한 존재였다. 커피 약속은 3개월 후 마침내 내가 용기를 냈을 때 나왔다. 언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여긴 말고 제대로 된 의자가 있는 곳에서요. 그의 미소는 구름을 뚫고 나오는 햇살 같았다. 정말 좋죠. 우리의 첫 커피 데이트는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우리는 책과 여행의 꿈에 대해 그리고 가을 아침 햇살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호 씨는 대학 졸업 후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며 아이들이 흙먼지 날리는 길에서 닭을 쫓아다니는 작은 마을에서 영어를 가르쳤다고 했다.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내 직업에 대해 무에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항상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리스타가 세라믹 머그잔을 떨어뜨려 카페의 총성처럼 굉음이 울렸을 때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문을 마주보는 자리를 선택했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최근에 복원 중인 어느 유품 정리 세일에서 발견한 1920년대 옷장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다. 두 번째 데이트는 높은 책장과 편안한 낡은 책 냄새로 둘러싸인 조용한 북카페에서였다. 지호 씨는 손수 그림을 그린 화분에 담긴 작은 다육식물을 내게 가져왔다. 창가에 두세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죽이기 힘든 식물이라 그게 장점일 것 같았어요.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었다. 정말로 웃었다.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예의 바른 사회적 소리가 아니었다. 그 식물은 몇 주 동안 내 침실 창가에 놓여 있었다. 무언가 내 보살핌 아래서도 번성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세 번째 데이트쯤 되자 나는 우리 사이의 조용한 공간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강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그곳은 나중에 모든 것이 무너질 바로 그 공원이었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다. 지호 씨는 어린 시절 키웠던 골든 리트리버 버스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올림픽 선수처럼 프리스비를 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젠가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제가 들어줄게요. 그가 갑자기 오리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 옆에 멈춰서며 말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 말은 마치 재물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압박도, 시간 제한도, 그의 친절에 대한 대가로 내 트라우마를 빚지고 있다는 기대도 없었다. 그저 내가 준비되었을 때 언제든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나는 마침내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전 남편이죠. 제가 이미 무너져 있을 때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지호 씨는 벤치에 앉아 옆자리를 툭툭 쳤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세상에 끔찍한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다는 듯이 물 위를 미끄러지는 오리들을 바라보았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고 내 가슴 속 너무 꽉 조여져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풀리기 시작했다. 그 어떤 것도요. 6개월 후 나는 다시 임신했다. 임신 테스트기에 나타난 두 줄의 분홍색 선은 마치 고발장 같았고 나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과호흡을 했다. 만약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만약 내 몸이 고칠 수 없는 방식으로 망가졌다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더 큰 상실로 이어진다면, 지호 씨는 20분 후 여전히 플라스틱 막대를 쥔 채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내 옆에 앉아 내가 14개월 동안 조심스럽게 묻어두었던 공포를 울부짖는 동안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다. 우리 함께 해결해 나갈 거예요. 그가 내 머리카락에 대고 속삭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임신 과정은 처음부터 달랐다. 태반조기 박리를 임상용어로 설명했던 바로 그 의사인 박 선생님은 추가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예약하며 나를 면밀히 관찰했다. 모든 게 완벽해요. 그녀는 매 진료 때마다 말했고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지호 씨는 매일 밤 내 배에 책을 읽어주었다. 동화책과 시, 때로는
언젠가 우리가 함께 방문할 장소에 대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사들을. 그의 목소리는 내 임신 기간에 배경음악이 되었다. 차분하고 꾸준하며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아기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눈 내리는 2월 아침에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지호 씨는 각 진통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었고 격려의 말과 함께 힘주는 사이에 나를 웃게 만든 끔찍하게 재미없는 농담을 속삭였다. 그 분만실에는 고함 소리가 없었다. 비난이나 분노,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기대와 기쁨, 그리고 아름다운 존재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뿐이었다. 준호는 오전 6시 47분에 세상에 나왔다. 분홍빛의 완벽한 모습으로 건강한 분노에 차 울부짖었다. 의사가 아이를 내 가슴에 올려놓았을 때 지호 씨는 울었다. 숨기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안녕, 아가야. 그가 준우의 작은 주먹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널 기다리고 있었어. 준우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을 때, 모두가 장담했던 단순한 베넷짓이 아닌 진짜 미소를 지었을 때, 나는 순수한 기쁨이 어떤 느낌인지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 없는 기쁨, 불행이 닥칠 것을 기다리지 않는 기쁨, 다음에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는 기쁨, 그저 단순하고 깨끗한 행복 그 자체였다. 그 화요일 오후, 준우는 빵 부스러기의 마법을 발견했다. 그의 통통한 손가락은 샌드위치 빵 껍질 조각을 마치 보물처럼 쥐고 있었다. 15개월 된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매혹적이었다. 비둘기들이 머리를 까딱이는 방식, 놀이터 기구 위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모습, 작은 운동화 아래에서 낙엽이 기분 좋게 바스러지는 소리까지. 구구. 그가 새를 가리키며 꽥 소리를 질렀다. 특히 대담한 비둘기 한 마리가 그의 재물을 조사하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근처 벤치에 앉아 한쪽 눈으로는 아들을, 다른 한쪽 눈으로는 3주 동안 끝내려고 애쓰던 소설을 보고 있었다. 낮잠 시간과 잠자리 동화 시간 사이에 훔쳐 읽는 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육아의 비밀 언어, 즉 중단된 생각과 미완의 대화였다. 공원은 화요일 오후치고는 붐볐다. 학교가 막 끝났고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은 배낭을 흔들며 정글짐을 향해 달려갔다. 엄마들 한 무리가 분수대 근처의 피크닉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커피컵들은 흩어진 과자와 주스 상자 주위에 보호막처럼 원을 그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평화로웠다. 준우가 태어나기 전이라면 나를 지루하게 만들었을 그런 평범한 오후였지만 이제는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를 보았다. 민주는 커플들이 가끔 약혼 사진을 찍는 기념 장미 정원 근처 약 30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는 왼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고 오후 햇살에 결혼 반지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 광경은 내 혈관에 얼음물을 들이붓는 것 같았지만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결국 재혼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민중 같은 남자들은 항상 다시 일어섰다. 그의 옆에 있는 여자는 내가 결코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비싼 미용실과 개인 쇼핑객의 손길이 느껴지는 꾸미지 않은 듯 세련된 모습이었다. 그녀의 금발머리는 10월의 산들바람에도 불구하고 한 올의 흐트러짐 없이 어깨 너머로 완벽한 웨이브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흙이 있는 곳에서도 어쩐지 깨끗하게 유지되는 크림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약혼 반지는 거대했다. 그녀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무지개를 뿜어내는 프린세스 컷 다이아몬드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완전히 몰두한 채 자신의 약혼자가 방금 동상처럼 굳어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장난 슬라이드쇼처럼 표정을 바꿔가고 있었다. 나는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자동차 사고를 관찰하는 사람처럼 무심한 호기심으로 민준의 감정 변화를 지켜보았다. 먼저 충격이 왔다. 그의 입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만약 내 심장이 갈비뼈에 미친 듯이 부딪히지 않았다면 우스꽝스러웠을 것이다. 그 다음은 계산이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하면서 눈이 가늘어졌다. 마지막으로
불안할 정도로 공황에 가까워 보이는 무언가였다. 그의 시선은 나에게서 비둘기를 버리고 이제 특히 흥미로운 나뭇가지를 조사하고 있는 준우에게로 옮겨갔다. 나는 민준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다. 그가 풀려고 하는 수학 방정식, 개월수를 세고 시간표를 재고 5미터 떨어진 아이가 자신의 DNA를 공유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이었다. 준우는 바로 그 순간 나를 향해 아장아장 걸어오기로 마음먹었다. 나뭇가지를 주먹에 의기양양하게 쥔 채였다. 엄마, 막대, 마치 불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선언했다. 그의 눈은 지호 씨의 따뜻한 갈색 눈이었고 그의 미소는 순수한 햇살이었으며 그의 존재 전체가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데서 오는 안정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나는 아들을 안아올리며 그의 달콤한 아기 냄새를 들이마셨다. 과자와 신선한 공기, 그리고 아침 목욕에 희미한 흔적이 섞인 냄새였다. 정말 멋진 나뭇가지네. 나는 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대고 중얼거렸다. 내 목소리는 가슴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안정적이었다. 현명한 방법은 머무는 것이었을 것이다. 민준에게 내가 그의 존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가 망쳐놓은 내 삶의 잔해에서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명한 것과 안전한 것은 달랐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내가 발전시켜온 모든 본능이 내게 떠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준우야,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나는 준우의 이마에 키스했다. 너무나 자동적인 제스처라 마치 숨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주차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뛰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저녁 식사와 목욕 시간을 위해 집으로 향하는 것뿐이었다. 이상할 것 없는 모습이었다. 민준 씨, 왜 그래? 저 여자 누구야? 약혼녀의 목소리가 놀이터를 가로질러 들려왔다. 혼란과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무것도 듣지 않은 척했다. 그에게 설명하게 내버려 두자. 그가 왜 모른다고 주장하는 여자와 아이를 보고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반응했는지 정당화해 보라고 하자. 준우를 카시트에 앉히는 동안 내 손이 떨렸다. 내 마음이 질주하는 동안 근육의 기억이 대신 움직였다. 아이는 새와 나뭇가지에 대해 즐겁게 제잘거렸다. 우리의 평화로운 오후가 한때 피 흘리는 엄마를 발로 찼던 남자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집으로 가는 길은 신호등과 방향지시 등의 흐릿한 연속이었다. 준우는 우리 동네에 도착하기 전에 잠이 들었다. 모험에 지친 것이다. 나는 아이를 안고 들어가 능숙한 엄마의 부드러운 효율성으로 아기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는 심장박동이 마침내 정상에 가까워질 때까지 그의 방문에 서서 잠든 아이를 지켜보았다. 지호 씨는 1시간 후에나 집에 올 것이었다. 나는 마침내 떨림이 멈춘 손으로 차를 끓였다. 읽으려고 애쓰던 바로 그 소설을 들고 낡은 소파에 웅크렸다. 단어들은 서로 뒤섞여 하얀 페이지 위에 의미 없는 검은 자국이 되었다. 내 마음은 공원에서의 그 끔찍했던 몇 분의 모든 순간을 되감고 있었다. 오후 8시 47분. 내가 준우의 마지막 이야기를 끝내고 침실 문을 닫으려 할 때 휴대폰이 울렸다.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나는 병적인 확신으로 근육의 기억으로 그 번호를 알아보았다. 민준의 옛 번호. 2년 전에 삭제했지만 어쩐지 여전히 외우고 있는 그 번호였다. 그 아이, 내 아이야? 질문이자 비난인 내 단어. 권위의 가면을 쓴 절박함이었다. 나는 화면이 어두워질 때까지 쳐다보다가 즉시 그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그 네 단어는 민준의 정신 상태에 대해, 공원에서 그 긴 계산의 시간 동안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궁금해하고 있었다. 아마 몇 달 동안, 어쩌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임신 날짜부터 거슬러 계산할 시간이 있었을 때부터, 어쩌면 소연이의 아이들을 보고 분노와 비난의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깨달았을 때부터 그의 완벽한 새 삶에 갑자기 물음표가 생겼다. 흠잡을 데 없는 머리와 깨끗한 바지를 입은 세련된 약혼녀. 내 파괴의 토대 위에 그가 세운 새로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제 그가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복잡해졌다. 나는 유나를 생각했다. 그게 그녀의 이름이라는 것을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전 부인에게 절박한 문자를 보내는 남자와의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다. 꽃과 장소를 고르는 동안 그녀의 미래 남편은 개월수를 세며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 아이러니는 그 완전함 속에서 거의 아름다웠다. 민주는 우리 결혼 생활 내내 나를 질투심 많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제 그가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가 그가 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독이 퍼져 있었다. 사랑, 가족, 그리고 용납받는 대신 소중히 여겨지는 데서 오는 그런 종류의 평화. 나는 차단된 메시지를 삭제하고 준우를 한 번 더 확인하러 갔다. 아이는 팔을 활짝 벌리고 잠들어 있었다. 자신이 안전하고 내일이면 더 많은 새와 나뭇가지 그리고 모험이 있을 것이라고 완전히 믿고 있었다. 그의 수면 등의 부드러운 불빛 아래서 아이는 지호 씨를 꼭 닮아 보였다. 똑같이 부드러운 이목구비, 똑같이 조용한 만족감. 민주는 얼마든지 궁금해할 수 있었다. 진실은 그의 절박한 계산보다 더 간단했다. 준우는 의무가 아닌 사랑에서 태어났다. 상처가 아닌 치유에서 진통 내내 내 손을 잡아주고 아기방을 칠해주고 잠자리 동화를 읽어준 남자로부터 어떤 질문들은 대답할 가치가 없고 어떤 유령들은 묻혀 있어야만 했. 그 전화는 금요일 아침 내가 준우의 작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걸려왔다. 왠지 모르게 내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끝없는 일이었다. 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며 들려왔다. 그녀의 약간의 사투리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뚜렷했다. 세댁, 내가 방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만 그 남자가 자네에 대해 묻고 다니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작은 공룡 티셔츠를 손에 쥔 채 빨래 개는 것을 멈췄. 이 할머니는 우리 옛날 아파트에서 두 집 건너에 살던 분으로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말수가 적은 날카로운 눈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항상 내게 친절했고 생일을 기억해주고 피곤해 보이면 알아봐주는 그런 분이었다. 어떤 질문들을요? 나는 지호 씨가 준우 방에 사준 흔들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화요일 밤에 아주 늦게 찾아왔더군. 경비 아저씨한테 그날 밤 자기 부인이 난동을 부렸던 거 기억나냐고 물었대. 보안 카메라가 있었는지 그녀의 이상 행동에 대한 목격자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더군. 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의 회의감이 실려 있었다. 그 바보 같은 경비 아저씨가 도와주려고 하길래 내가 우리가 실제로 뭘 봤는지 상기시켜줬지. 심장이 익숙한 빠른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지만 나는 억지로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 하지만 얘야, 내가 그동안 자네를 위해 간직해온 게 있네. 그녀는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날 밤, 민준이 피 흘리는 나를 쫓아낸 그 밤, 그녀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잠이 깼다고 했다. 화난 목소리, 그 다음엔 우는 소리,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여러 번 열리고 닫히는 소리. 나는 먼저 현관문 구멍으로 훔쳐봤어. 알겠니? 그 시험이 되는 여자가 복도에서 고양이처럼 서성이는 걸 봤지. 그러고 나서 현관문 CCTV를 확인했어. 그녀는 잠시 멈췄고 나는 그녀가 수화기를 고쳐잡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다 봤어. 세댁. 자네가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부모님께 전화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자네 옷에 묻은 피, 거의 서 있지도 못하는 모습까지. 시간은 새벽 2시 47분으로 찍혀 있었지. 영상은 수정처럼 맑았다. 민준이 모든 사람에게 말했던 것처럼 극적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명백한 의학적 고통을 겪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카메라는 내가 경비 아저씨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모습을 포착했고 경비원의 의도적인 무관심을 기록했으며 내가 그 유리문을 향해 내디뎠던 고통스러운 모든 발걸음을 기록했다. 그날 밤에 119에 신고했어. 이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누군가 폭행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지. 경찰차를 보내겠다고 하더군. 하지만 누가 도착했을 때쯤엔 자네는 이미 가고 없었어. 그래도 진술서는 제출했네.
그게 옳은 일 같아서 그녀는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었다. 비디오 파일, 경찰 신고 번호,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한 자필 기록까지. 처음부터 그놈 이야기가 뭔가 이상했어.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여자가 극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지는 않거든. 나는 울고 있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압도적인 안도감 때문이었다. 2년 동안 나는 민준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어쩌면 내가 불안정했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내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집요한 의심을. 이 할머니의 증거는 사막에서 물을 발견한 것과 같았다. 왜 지금 저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놈이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그 예비 신부가 자네에 대해 묻고 다니더라고. 착해 보이는 아가씨던데 왜 자기 약혼자가 자네 이름만 나오면 그렇게 화를 내는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네. 소문은 특정 집단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우리 사교 모임에서 민준처럼 눈에 띄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랬다. 공원에서 우리가 마주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스캔들에 수반되는 조심스러운 속삭임으로. 목요일 저녁 민준의 여동생 미나가 내게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안도감 사이에 무언가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가족의 평화 유지자였고 오빠의 거친 면을 무마하고 그의 성질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우리 이혼 과정에서 침묵을 지켰고 진실보다는 가족에 대한 충성을 선택했다.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저는 오빠가 말한 버전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옛 동네와 어색한 마주침의 가능성에서 멀리 떨어진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미나는 그녀의 35년 세월보다 더 늙어 보였다. 스트레스 주름이 영구적인 걱정처럼 그녀의 눈가에 새겨져 있었다. 언니가 그 아이를 원했다는 거 알아요. 그녀는 불필요할 정도로 정밀하게 라떼에 설탕을 저으며 말했다. 설날 저녁 식사 때 소연 언니의 초음파 사진을 보던 언니 표정을 봤어요. 순수한 기쁨이었지 질투가 아니었어요. 아기 방 테마에 대해 물어보고 태동이 느껴지는지 물었잖아요.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녀는 민준의 버전을 들었다. 신우이의 임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서적 불안정으로 유산까지 자초한 불안정한 아내라는 이야기. 하지만 미나는 내가 칠한 아기 방도 보았고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작은 옷들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언니가 떠난 후에 오빠는 술을 더 많이 마셨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언니의 정신 붕괴 스트레스를 감당하려면 뭔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언니는 정신이 붕괴된 게 아니었어요. 슬퍼하고 있었고 오빠는 그게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틀 후 소연이가 연락해왔다. 그녀의 메시지는 공모자들 사이에 비밀 쪽지처럼 인스타그램 DM으로 도착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소연이는 항상 민준의 황금 아이였다.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신우이. 아름답고 성공했으며 자신을 여왕처럼 대하는 외과 의사와 결혼했다. 내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내 자신의 불안감과 싸우면서도 그녀의 삶을 진심으로 동경했다. 우리는 그녀의 점심시간에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산업용 카페 청소제와 스트레스 냄새가 나는 살균된 회의실이었다. 소연이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째였고 한때 나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그 꾸미지 않은 듯한 방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도 오빠가 무서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손은 보호하듯 배 위에 놓여 있었다. 우리 모두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폭발하고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화내는 게 이상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방식이요. 그의 성질은 항상 격렬했다. 그녀는 민준의 행동 일부를 직접 목격했다. 그가 사소한 실수로 식당 직원을 질책하는 방식. 실망시킨 사람들을 침묵으로 벌주는 경향. 하지만 그녀는 다른 것도 보았다. 그가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내 눈에 비친 진정한 두려움을. 설날에 언니가 제 아기를 위해 그 작은 덧신을 가져왔을 때
언니는 자신의 임신에 대해 너무나 기뻐했어요. 거기엔 질투가 없었어요. 그저 아름다운 것을 공유하는 두 여자였죠. 이혼할 때 제가 목소리를 냈어야 했어요. 제가 실제로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속삭임의 네트워크는 눈덩이가 굴러내려가듯 기세를 얻으며 확장되고 있었다. 민준의 이야기에 반박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내가 떠난 후 극적으로 늘어난 그의 음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동료들은 점심시간의 반주, 빠진 회의, 아침 발표 중 그의 손의 미세한 떨림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의 약혼 여인 유나는 민준이 그녀에게 말했던 불안정한 전 부인에 대한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다. 질투심 많고 앙심을 품었다던 그 여자는 사람들이 실제로 기억하는 사람과 맞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조용하고 친절하며 어쩌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너무 수용적이었던 사람을 기억했다. 내 전 산부인과 의사인 박 선생님은 의료 개인정보보호법의 묵견의 경우에 대해 논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나가 직접 물었을 때 태반조기 박리가 실제로 누구의 통제도 벗어난 의학적 응급 상황임을 확인할 수는 있었다. 그것은 정서적 스트레스나 질투로 인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것은 건강한 임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작위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민준이 공들여 쌓아 올린 이야기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전체 구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실금들이었다. 2년 동안 그는 피해자였다. 압박감에 무너진 불안정한 아내 때문에 그녀의 변덕스러운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헌신적인 남편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자체의 중력을 가지고 있고 거짓말은 공중에 떠 있기 위해 끊임없는 유지를 필요로 한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의 버전을 반박하는 증인이 나타날수록 민준의 이야기는 방어하기 어려워졌다. 그 아이러니는 거의 시적이었다. 나를 질투심으로 비난했던 남자가 이제 스스로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의 명백한 행복, 나의 건강한 아이, 그리고 그가 자신의 계략의 거미줄에 갇혀 있는 동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나의 능력에 대한 질투. 이 할머니의 증거는 내 부엌 조리대 위 노란색 서류봉투 안에 놓여 있었다.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위안이 되었다. 나는 진실을 무기화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마침내 말할 용기를 찾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실려 스스로 표면으로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때로는 정의가 법정이나 법적 싸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때로는 그것은 현관문 CCTV를 가진 78세의 이웃과 자신이 내내 지켜온 것을 드러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에 의해 전달된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은 우리가 공원에서 마주친 지 6개월 후인 4월의 어느 화요일 밤이었다. 나는 미나를 통해 그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내게 전화했다. 오빠의 추락에 대한 진정한 걱정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밤 11시 30분에 우체통을 들이받았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기준치의 2배였어. 차 안에서 빈 병들이 발견됐는데 운전하면서 마신 것 같아. 구치소에서의 8개월은 민준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출소했을 때 유나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다듬을 시간이었다. 면회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음주 문제가 아이를 잃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자신을 묘사했다고 한다. 자신의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자신에게서 떼어놓은 불안정한 전 부인 때문이라고. 그 조작은 그 단순함 속에서 교묘했다. 그는 준우가 우리 결혼 생활 중에 잉태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시간표는 너무 명백했고 반증하기 너무 쉬웠다. 하지만 그는 암시할 수 있었다. 유나가 너무 앙심이 깊어 아버지가 친아들을 만나는 것을 막는 여자에 대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할 수 있었다. 유나는 마침내 침묵을 지키는데 지친 소연이를 통해 나를 찾아냈다. 그녀는 민준이 출소하기 한 달 전인 2월에 연락해왔다. 그녀의 메시지는 정중하지만 단호했다. 어색한 부탁인 줄 알지만 당신과 민준 씨 사이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요.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몇 달 전 미나를 만났던 바로 그 카페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질문 대신 답을 가진 쪽은 나였다. 유나는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 좋은 유전자와 비싼 스킨케어를 말해주는 도자기 같은 피부. 2월의 습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웨이브를 그리는 머리카락.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내가 알아보는 무언가가 있었다. 모순된 이야기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데서 오는 피로감이었다. 준우에 대해 얘기 들었어요.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그녀의 약혼 반지가 긴장한 듯 비틀 때마다 천장 조명에 반짝였다. 언니가 앙심을 품고 자기 아들을 못 만나게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울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의 절박한 에너지로 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가져온 서류 봉투를 열었. 의료 기록, 병원 퇴원 서류, 그리고 명백한 타임스탬프가 찍힌 출생증명서. 민준 씨가 유산으로 피 흘리는 저를 발로 찼던 그날 밤, 저는 제 아기를 잃었어요. 나는 작은 테이블 위에 법정 증거처럼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간단히 말했. 준우는 2년 후에 저를 치유해준 남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유나는 마치 데이터 분석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집중적으로 서류들을 살폈다. 그녀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법의학 회계사였다. 숫자와 날짜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었다. 계산은 간단했고 그 명료함 속에서 잔인했다. 준우는 내 이혼이 확정된 지 11개월 후에 잉태되었고 다른 아버지에게서 다른 삶 속에서 태어났다. 그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작아지고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서류들을 다시 깔끔한 더미로 모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 그는 악당이 아니라 희생자라고 믿어야 했나 봐요. 그녀는 3일 후에 내게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억제된 분노로 팽팽했다. 그의 옛날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찾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기를 잃은 직후에 당신에게 보낸 것들이요. 끔찍한 말들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사람과 결혼 생활을 견뎠어요? 나는 지호 씨에 대해, 심리 치료에 대해, 그리고 사랑이 두려움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낙제할 여유가 없는 시험을 위해 필기하는 사람의 집중력으로 들었다. 결혼식은 3월 첫째 주 토요일 한강 컨트리 클럽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민준의 부모님이 25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했던 바로 그 장소. 내가 한때 그의 사촌 피로연에 참석하며 어리석게도 나 자신의 미래 축하 행사를 상상했던 곳이었다. 유나는 그의 수감 기간 동안 모든 것을 계획했고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의 구원 이야기가 될 것을 만들어냈다. 나는 당연히 초대받지 않았지만 소연이는 초대받았다. 그녀는 그날 저녁 놀라움과 거의 존경에 가까운 무언가로 가득 찬 목소리로 내게 전화했다. 언니,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지 못할 거예요. 예식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민주는 우리가 결혼할 때 입었던 디자이너 양복 법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팔아버린이 아닌 빌린 턱시도를 입고 재단에 서 있었다. 그의 들러리들은 그를 옆에 세웠다. 그의 최악의 충동을 충성이라고 부르며 수년간 방관해 온 옛동아리 동기들의 모임이었다. 유나는 빈티지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복도를 걸어 내려왔고 그녀의 아버지는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객들은 아마 그녀가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막 감옥에서 나온 남자와 결혼하는 신부의 평범한 결혼식 전의 초조함. 그들은 그녀가 지난 한 주 동안 민준의 잔인함의 전모를 발견하며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줄의 선생님이 서약 부분에 이르렀을 때 유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다. 전통적인 약속을 낭송하는 대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며 읽기 시작했다. 넌 그 아기를 잃어뒀어. 그녀는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경악한 회중에게 읽어주었다. 이제라도 이기적인 생각 좀 그만하고 다른 사람 생각 좀 하겠지. 회중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이것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현대적인 예식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유나가 그의 말을 그대로 그에게 되읽어주자 민준의 얼굴은 하얘졌다가 빨개졌다가 다시 하얘졌다.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 질투심, 내 관심에 대한 욕구. 적어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알겠네. 유나의 목소리는 마치 기업 이사회에
재무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전문적이고 명확하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신랑의 어머니로서 은색 드레스를 화려하게 차려입은 시어머니는 일어서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녀의 아들이 나를 찼을 때 나를 짓눌렀던 그 여자는 가족의 비밀이 재단 위로 하얀 가죽 위에 피처럼 쏟아져 내리자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이것들은 민준 씨가 첫 번째 아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유나가 어리둥절한 군중에게 발표했다. 그녀가 6개월 된 아기를 잃은 그날 밤에요. 그녀가 피 흘리며 슬퍼하는 동안 그는 그녀에게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3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다는 가족의 유물인 시할머니의 약혼 반지를 빼서 갑자기 조용해진 예배당에 날카로운 핑소리를 내며 제단 위에 떨어뜨렸다. 저는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간단히 말하고는 신부로서 방금 걸어온 복도를 다시 걸어나갔다. 퇴장은 느리고 고통스러웠다. 하객들은 혼란스러운 무리를 지어 빠져나가며 방금 목격한 것을 처리하려고 애쓰며 서로 속삭였다. 민준의 들러리들은 부끄러워 보였다. 마침내 그들이 침묵과 공모로 어떤 종류의 남자를 변호해왔는지 이해한 것이다. 민준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받는다며 총각 파티 연설을 했던 대학 룸메이트조차 그를 쳐다보지 못했다. 신랑 들러리 대표는 조용히 옷깃에서 부토니에를 떼어내 의자에 놓고는 말없이 떠났다. 아마 모든 종류의 결혼식 재앙을 보았을 전문적인 웨딩 플래너는 나중에 소연이에게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피로 현장은 3시간 동안 비어 있었다. 유나가 신중하게 고른 센터피스로 장식된 원형 테이블들, 결코 잘리지 않을 설탕꽃으로 장식된 4단 케이크, 축하하는 발의 무게를 결코 느끼지 못할 댄스 플로어, 케이터링 저녁 식사는 지시가 오지 않는 동안 보온 램프 아래서 식어갔다. 사진사는 존재하지 않는 피로연 사진 한 장 찍지 않고 장비를 챙겼다. DJ는 마침내 누군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빈 방에 음악을 틀었다. 민주는 유나가 떠난 후에도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듯이 5분 동안 그 재단에 서 있었다. 그의 완벽한 구원 이야기는 그에게 중요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나의 앙심이나 질투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표면으로 길을 찾은 그 자신의 기록된 잔인함에 의해 파괴된 것이다. 진실은 시간을 들였지만 그가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린 거짓말에 가장 큰 피해를 줄 바로 그 순간에 정확하게 도착했다. 유나는 내가 저질렀던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구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내가 결코 추구하지 않았던 정의를 부지불식간에 전달했다. 그가 이제껏 감동시키고 싶어 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의 말로 집행된 완전하고 공개적인 굴욕이었다. 민준의 결혼식 재앙 이후의 침묵은 심오했다. 폭풍 전에 긴장된 고요함이 아니라 마침내 폭풍이 지나간 후에 찾아오는 깊은 평화였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휴대폰은 의문의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로 울리지 않았다. 내가 자주 가던 장소에서의 우연한 마주침도 더 이상 없었다. 민주는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지호 씨는 11월의 어느 화요일 저녁 준우가 낮잠을 자고 저녁 식사가 부엌에서 끓고 있을 때 청혼했다. 극적이거나 연출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집 식탁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펜던트 조명빛을 받아 반짝이는 단순한 솔리테어 반지를 들고 있었다. 우리가 만든 이 삶을 사랑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침에 당신이 커피를 내리는 방식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준우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도 사랑해. 당신이 두려움과 꿈을 나에게 믿고 맡겨주는 것도 사랑해. 나랑 결혼해 줄래? 나는 그가 질문을 끝내기도 전에 네라고 대답했다. 복도 끄덕이 침대에서 준우가 뒤척이는 동안 마치 우리 작은 집에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처럼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는 다음해 봄에 결혼식을 계획했고 내 부모님 댁 뒷마당을 선택했다. 그곳이 옳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친밀하고 안전하며 내가 밑바닥부터 나 자신을 재건하는 것을 지켜봐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오르던 늙은 떡갈나무에 몇 주에 걸쳐 조명을 달았다.
내 어린 시절의 티파티와 10대의 상심을 품어주었던 바로 그 나무였다. 준우는 2살 반짜리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엄숙한 진지함으로 화동 역할을 맡았다. 그는 마치 왕관 보석이라도 담긴 것처럼 작은 바구니를 쥔 채 몇 주 동안 천천히 걷는 연습을 했다. 결혼식 날 그는 잔디길을 반쯤 내려오다가 나비를 발견하고는 임무를 버리고 어머니의 화단을 가로질러 나비를 쫓아갔다. 하객들은 웃었다. 삶의 예측 불가능한 순간을 비난하는 대신 축하하는 그런 따뜻하고 애정 어린 웃음이었다. 이 할머니는 특별히 이 날을 위해 산라벤더색 드레스를 입고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예식 내내 레이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이래야지. 사랑이란 게 이런 모습이지. 한때 얇은 아파트 벽을 통해 내 비명을 들었던 바로 그 이웃들이 이제 지호 씨와 내가 서약을 교환할 때 박수를 쳤다. 그 끔찍했던 첫 몇 주 동안 내게 죽을 가져다 주셨던 옆집 아주머니는 자랑스러운 할머니처럼 환하게 웃었다. 몇 년 전 이혼 서류를 배달했던 우체부 아저씨는 이제 청첩장을 들고 다녔다. 내 이야기의 원이 내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미나는 네 살배기 아들 민규와 함께 왔는데 민규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사촌처럼 즉시 준우에게 달라붙었다. 그녀는 어쩐지 더 가벼워 보였다. 마치 오빠에 대한 진실을 말한 것이 그녀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무게를 들어 올린 것 같았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어요. 그녀는 피로연 중에 땅거미가 질 무렵 우리 아이들이 반딧불이를 쫓는 것을 보며 말했다. 저는 겁쟁이였어요. 중요할 때 말했잖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녀는 결혼식 참사 이후 민준과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피로 때문이었다. 수십 년 동안 누군가의 최악의 충동을 방관하는 데서 오는 뼛속 깊은 피로감. 오빠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하지만 제가 고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이 정상인 척 계속할 수도 없고요. 소연이는 사과의 편지와 함께 아름다운 크리스털 꽃병을 보냈다. 그녀는 셋째 임신으로 안정을 취해야 해서 참석할 수 없었지만 내 새로운 시작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했다.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침묵을 지켰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현실 버전을 보존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3년 후 나는 동네 식료품점 냉동식품 코너에서 유나와 마주쳤다. 그녀는 특별한 저녁을 계획하는 사람의 신중한 주의력으로 아이스크림 맛을 살피고 있었다. 거대한 약혼 반지는 사라지고 그녀가 민트 초콜릿칩 한 통을 집으려 손을 뻗을 때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이는 단순한 금반지로 대체되어 있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미소는 진심 어리고 따뜻했다. 몇 년 전 우리의 커피 미팅 때 없었던 가벼움, 총알을 피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의 느낌이 있었다. 좋아요. 나는 이제 5살이 되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리얼을 카트에 싣는 것을 돕는 준우를 가리키며 말했다. 정말 좋아요. 그쪽은요? 그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었다. 주말마다 리틀 리그를 코치하는 중학교 과학교사인 새 남편. 그들의 약혼 사진에는 친절한 눈과 웃음주름을 가진 남자가 보였다. 유나를 마치 인생이 준 최고의 놀라움인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휴대폰을 닫으며 간단히 말했다.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구해줬어요. 스스로를 구한 거예요. 나는 진실되게 말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바로 거기 냉동 피자와 아이스크림 사이에서 나를 껴안았다. 같은 남자를 다른 방식으로 이겨낸 두 여자. 정말 행복하길 바라요. 그녀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내 새로운 삶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그 아름다운 평범함이었다. 드라마도 위기관리도 눈치를 보거나 다음 폭발에 대비하는 일도 없었다. 지호 씨와 나는 평범한 일들로 다투었다. 쓰레기 버릴 차례가 누구인지, 준우가 이발을 해야 하는지, 다음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지, 처벌 대신 타협으로 끝나는 논쟁, 지시 대신 토론. 준우는 아무런 재촉이나 설명 없이 지호 씨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에게 이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질서였다. 아빠는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고 정교한 블록타워를 쌓고 차도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 이야기에는 다른 남자가 없었다. 가족 구조에 대한 복잡함이나 혼란도 없었다. 이 할머니의 노란색 서류 봉투는 내 책상 서랍에 그대로 들어 있었다. 내가 사용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이 되는 증거. 내 기억이 진짜였다는, 진실의 증인이 있었다는 증거. 정의가 때로는 현관문 CCTV와 강한 도덕적 나침반을 가진 나이든 이웃들에 의해 전달되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온다는 증거. 때때로 보통 집이 조용하고 준우가 자기 방에서 안전하게 잠들어 있는 늦은 밤에 나는 민준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가 음주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았는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웠는지, 어느 정도의 평화를 찾았는지.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더 섭섭고 걱정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민준의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선택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음주, 잔인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것. 유나가 공개적으로 그의 문자 메시지를 읽은 것이 그의 인격을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이미 거기에 있던 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나는 그저 그의 수치를 더 이상 짊어지기를 거부했고 분명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 심리치료사는 치유가 용서나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었다. 그것은 무관심에 관한 것이라고. 당신의 학대자를 버스 안에 낯선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감정적인 투자 없이 잠시, 그리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나는 민준이 내 과거 속에서 다른 어떤 다친 장처럼 존재하는 그 축복받은 심리적 자유의 상태에 도달했다. 부모님 댁 뒷마당의 떡갈나무는 매년 봄새 잎을 틔우고 그 가지는 햇빛을 향해 더 높이 뻗어나갔다. 준우도 언젠가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나무에 오를 것이다. 가장 강한 나무도 폭풍에 휘지만 좀처럼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면서 어떤 이야기들은 극적인 대결이나 완벽한 정의로 끝난다. 내 이야기는 더 나은 것으로 끝났다. 평화, 그리고 진실은 그 자체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을 바로잡는 그 자체의 방식이 있다는 조용한 알무로